뭐 안면 바꾸지 않을 뿐이라는 거 알지만 혹시나 해서 저도 보험 하나 들어놨습니다. 이동석이 교육 장면에다 브로그로 반장님하고 통화한 것까지 잘 좀 처리해요. 이거 잘못되면 우리 다 죽는 거니까. 오늘 100분 토론의 주제는 폭로입니다. 90년대 말 모 일간지 기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폭로로 시작해서 폭로로 저문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이 표현은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올 한해에는 총선과 대선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다양한 종류 또 수위가 높은 폭로가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 폭로의 현실 진단이랄까요? 저는 폭로 문화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좋은 폭로, 또 다른 것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쁜 폭로. 재미있는 것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지난 1980년대 이후에 주로 권위주의 시절에 있었던 대형 폭로들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건전한 방법을 통해서 폭로가 이루어짐으로써 역사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저는 이것을 아날로그 폭로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이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폭로들은 오히려 대부분 근거 없는 사실에 기인하고 또 방법도 건전하지 못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역사에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파장을 미치는 그런 폭로들, 저는 이런 폭로들을 나쁜 폭로, 디지털 폭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그 자막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폭로의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감춰져 있는 사실들을 드러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흔히 나쁜 일이나 혹은 음모 같은 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폭로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폭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우리 사회가 그 모든 것이 투명한 사회라는 건 100% 투명한 사회는 없지 않습니까? 예. 특히 권력 관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감춰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는 또는 그 특정한 시기에 이것이 차후에 뭐 내부 고발이나 기타 이런 현상으로 해서 나타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걸 폭로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폭로, 사전적 의미의 폭로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의혹 제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뭐 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 수준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의혹 제기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민주주의 잠깐 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정치 과정에서 이런 의혹 제기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폭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점출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는 폭로가 반드시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른 효과를 우리 역사 발전이나 사회에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폭로에는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정말로 공익적인 폭로, 예컨대 김영철 변호사의 삼성 엑스파일 폭로 같은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공익성과 그다음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함께 걸려 있는 폭로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하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패 폭로 같은 경우 공익적으로 그들이 그걸 통해서 사적인 뭐 정치적 이해를 취한다 하더라도 공익에 도움된다라면 찬성하는 편이고요. 세 번째가 큰 문제인데 이번에 강영석 씨 폭로 같은 경우 공익을 가장했을 뿐 공익성은 없는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해만을 위한 폭로가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김진우 의원님께 좀 제가 시비를 좀 걸겠는데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 때는 뭐 좋은 폭로만 있었고 디지털 시대는 나쁜 폭로만 있었다라는 것은 디지털에 대한 어떤 편견을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날로그 시대 때 그때 좋은 폭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나쁜 폭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권이 많이 폭로를 했어요. 간첩단 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나중에 다 호의로 보도된 게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시대에도 좋은 폭로들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삼성 엑스파일 폭로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그분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문옥 감사원 비리 폭로라든지 이런 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별로 이때는 뭐 좋은 폭로, 이때는 좀 나쁜 폭로는 아닌 것 같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폭로 문제를 볼 때는 적어도 두 번째까지는 괜찮습니다. 공익성에 입각한 폭로, 그 다음에 사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공익에 부합하는 폭로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는 좀 배제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세 번째 폭로는 어느 시대나 다 있었다고 봅니다. 예, 제가 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한 건 아니고요. 그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오히려 이런 그 인터넷 문화라든가 또는 디지털 문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SNS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대형 폭로들은 특정한 하나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형태냐면 처음에 폭로가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 원시적이고 거친 방법으로 폭로가 되지만 그 폭로를 여러 가지 뭐 신문 보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토론, 수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어떤 그 여과 과정을 거쳐서 폭로의 진실 여부에 관한 정체가 시간을 가지고 드러나거든요. 아까 제가 4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4가지 사례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긍정적인 형태로 자리 잡아서 역사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 이런 측면을 제가 강조드린 거고. 그런데 최근에는 과거와는 이 폭로의 방법에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가장 최근에 예를 들자면 그 최선당 사건을 들 수 있어요. 예. 일방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임신부가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인터넷에서 올리고 그것을 소위 얘기하는 트윗에 리트위트 해달라고 해서 급속하게 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냐 여부에 관한 논의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퍼져서 최선당 그 가맹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죄 없는 종업원이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고 말이죠. 아무런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제가 최선당 것을 하나의 그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또 뭐 선관위 디도스 관련 폭로라든가 또는 뭐 강용석 박원순 시장 아들 폭로도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폭로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의 성장기를 거쳐서 나름대로 진실 여부에 관한 일단 성인 단계로 그 성숙하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요즘 폭로는 중간 과정을 다 생략돼 버리고 일단 확 퍼져버려요. 확 퍼져버리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그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차이점을 제가 강조해드립니다. 우선 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강용석 의원의 의혹 제기 저는 이걸 폭로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폭로와 의혹 제기라는 것은 다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의혹 제기가 합리적 보통 사람들의 일반 상식으로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정당하고 합당한 이 의혹 제기라고 봅니다. 우선 강용석 의원의 동기에 대해서 김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동기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정치적 곤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거는 저는 뭐 제가 짐작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후보 시절에 박원순 시장의 병역에 대한 의혹이 있었어요. 친양자인데 양손자죠. 양손자 문제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쪼개기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는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하튼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강용석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하는데, 그 사진을, 그 사진 구하는 건 불법이니까 잘못된 거죠. 그 MRI 사진 같은 것은.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상태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 계산을 뛰어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세브란스의 전문 의사가 이 MRI 사진은 40대 초반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적인 소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강용석 의원들이 의원의 의혹 제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명이 났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왜 빨리 그러면 내가 재검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해보이겠다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가는 의혹 제기가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이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 또 나경원 의원의 1억 원 피부샵 같은 경우에도 기사지요. 그런데 기사에서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런 적이 있다. 그러면 이 기사에서 취재를 했다고 한다면 그 취재의 전후의 모든 녹음한 것 혹은 녹화한 것을 그대로 다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이걸 편집해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네. 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건 의혹 제기입니다. 폭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의혹 제기로서 그만한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강용석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초기부터 개입했습니다. 예. 그분이 저한테 의견을 물었고 제가 답하기에는 당신이 제기하는 의혹은 합리적 의혹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너무나 없다. 그리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가다가 당하신다. 근데 결국은 당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합리적 의혹과 음모론을 구별하는 기준은 제 기준은 그거예요. 아마 타당할 겁니다. 그 사람의 의혹이 맞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가졌던 의혹의 근거라는 게 없어요. 박주신 씨가 4급 받아왔고 그냥 멀쩡하게 돌아다닌다 정도거든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음모를 모으는 걸 보면 네티즌들이 저기를 제보를 모아요. 그러니까 민중 창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뭐 하냐면 파파라치 영상 공모를 해요. 현상금을 내걸고. 그래서 파파라치 영상 내걸었는데 그 계단 내려가는 영상이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4급 받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4급 받고 말이죠. 동절기 혹한 훈련까지 마치고 돌아온 애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 지금 증거라고 제시라고. 근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박주신 씨 이미 선거 하던 시절에 병역비리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온갖 사회적 감시망이 지금 거기에 쏠려 있는데 그런 사람이 감히 병역비리를 저질 수가 있겠는가. 설사 본인은 그런다 하더라도 누가 그걸 물겠어요.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발언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다음에 그런 게 MRI 사진을 구했는데 예. 불법적인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 부분은 아까 홍 교수님께서 이런 것이 과연 불법적인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무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 말하면은 자기가 처음에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을 움직여서 재검사를 받게 해야 되는데 병무청을 움직일 만한 그 객관적 근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그 합리적인 의혹 제기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전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의원님 우선 우선 발언 좀 듣겠습니다. 제가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한다면 MRI 필름을 불법적으로 구한 것이라든가 또는 동영상을 공모를 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공개한 것 등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 폭로의 내용이 만약에 설사 박원순 시장 아들이 병역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말이죠.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 가치보다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는 가치가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법에서 아주 잘못됐다는 점을 제가 동의하면서 같이 지적을 하고 다만 강용석 의원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공익적인 목적은 없고 순전히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제 말 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정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강효석 의원의 그런 것을 동기 부분에 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이 본인이 물론 방법도 잘못되고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해두고 싶고 저는 말이죠 강용석 의원의 그 폭로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이 나쁜 폭로가 어느 폭로가 더 나쁜 폭로냐의 중요한 기준은 그 피해의 정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느냐 어느 정도는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쁜 결과를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폭로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그 폭로로 인한 사회적 파장 결과 쪽으로 좀 맞춰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그렇죠. 거죠? 예. 이게만 딱 두 개 들고 제가 하시죠. 그 말씀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가장 최근의 수년 동안의 가장 나쁜 폭로는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엽 씨가 한 이회창 씨 아들 병역 비리 조작 허위 폭로입니다. 그것은 일단은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커다란 국면에서 수십만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해서 그것은 아마 우리가 수량적으로 계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그리고 본인이 징역형을 나중에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나쁜 폭로고 두 번째로 나쁜 폭로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때 나경원 후보가 1억 원짜리 피부숍에 다녔다고 하는 그 폭로가 두 번째로 나쁜 폭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선거 기간에 이루어져서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을 했고 평상시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이 말씀도 정보를 결국은 이 폭로가 미친 사회적인 나쁜 결과가
어떤 그 폭로의 정당성 문제를 부여한다는 말씀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아까부터 지금 홍 교수님 기다리고 계신데. 네, 제가 말씀 좀 들어볼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선 그 폭로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은 우리가 지금 논의할 게 아니라 좀 나중에 논의하는 게 옳겠습니다. 근데 폭로의 결과를 가지고 의도를 지금 짐작해서 이러한 의도였다라고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폭로를 한 사람 혹은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의 내부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또는 본인이 그야말로 수긍하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역시 짐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용석 의원의 그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나 혹은 거기에 이 전문의가 나와서 얘기했던 것, 이것은 박원순 시장도 뭐라고 했냐면 한때 부인과 아들을 의심했었다. 내가 큰 죄를 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자,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까지도 부인이나 아들이 혹시라도 이런 MRI 바꿔치기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했을 정도였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또 나중에 연세대학에서 그 MRI 그 사진을 놓고 판독을 하면서 본인의 것이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했습니다. 대단히 특이 체질이다. 박주신 씨가 대단히 특이 체질이다. 이런 정도라면은 일반적으로 볼 때 40대 뭐 이런 그것이 일반적으로 맞는데 박주신 씨의 경우는 대단히 특이 체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사회 통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나경원 1억 원 그 피부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 시사인의 보도가 저는 우리가 이 선거를 앞두고 이게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보도 자체 상충적 입장에 있는 것이 최근에 이 강용석 의원의 의혹 제기 또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 이것이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폭로의 전이까지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폭로의 주체가 한쪽은 강용석 의원이고 한쪽은 낙곰수라고 봐야 하겠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의혹 제기의 정당성 문제에 가서 지금 뜨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른다라면 의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강용석 의원이 이때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라는 거죠. 이분이 사실 ET거든요. 화성인입니다.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아나운서 고소했다가 무고로 당했고, 그 다음에 이준식 씨, 박주식, 그 다음 코미디언 최효정 씨까지 고소했던 이런 분이 이런 연장선상에서 했다면 그의 의도가 결코 공익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회 판단의 기준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김진 의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건, 예를 들어가지고 2007년에 그게 굉장히 나쁜 폭로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도 그때는 정말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쁜 폭로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두 번째, 요번 건은 그렇게 너무 이렇게 부풀리신 게 아니라 그 중요성을. 예를 들어가지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 피부과를 다녔다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 피부과가 1억인 건 맞습니다. 그 1억 받는 그 피부과에 가서 얼마나 썼는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했는데 그건 나경원 의원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어차피 여당의 무덤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됐던 선거고 표차도 실제로 7% 이상 났고 저도 그때 뭐라고 썼냐면 이거 까보면 실제로 상당히 싱거울 거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동정의 여지도 없는 게 네거티브 먼저 시작한 게 나경원 의원이에요. 왜 먼저 학력부터 온갖 것들 다 얘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영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먼저 역공을 하다 한마디로 카운터 펀치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국민들이 보는 거는 쌤통이다지 안 됐다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1억 원 피부과서를 보도한 사람들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식 사법기관인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죠. 그리고 말이죠. 경찰의 수사 결과와 그리고 이번 월간지 3월호에 담당 닥터김스 병원의 원장이 자세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원장의 얘기는 뭐냐면 그 피부과,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부과도 아니고 노화방지 클리닉인데
그 노화방지 클리닉은 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치료를 받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의 딸처럼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아들이 피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치료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자기의 환자 중에서 지금까지 최고 액수가 1년에 토탈케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는 환자가 3천만 원이었답니다. 그 나경원은 550만 원을 냈고 1억 원 피부과가 사실이라는 말씀들은 어디서 근거를 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제 얘기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대규모 호화 특급 호텔이 있다고 칩시다. 그 호텔에서 가장 비싼 방이 스위트룸, 프레젠스 스위트룸이라고 쳐요. 하룻밤에 300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근데 나경원 후보는 그 호텔에 들어가서 그 스위트룸을 묵은 게 아니라 뭐 10만 원짜리 무슨 이런 방에 묵거나 아니면 커피숍에 가서 뭐 5만 원짜리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300만 원짜리 호텔에 다닌 겁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표현이 선거 6일 전에 나왔어요. 선거가 10월 26일인데 10월 20일에. 아니 입장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그런 음해나 허위 사실을 당해서 피해를 받으면 그리고 투표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요? 아니 거기에 그러면 그때 6일 동안에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나경원 의원은 나는 550만 원 냈고 그중에 절반은 딸 치료용이라고 한 사실이 왜 그렇게 묻혀졌으며 야당은 왜 이렇게 1억 원으로 몰아쳐서 이것이 투표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요? 이게 나쁜 폭로가 아니라고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강용식 의원 폭로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방법도 잘못됐고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의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인격의 피해를 줬다. 우리가 잘못된 폭로를 그 폭로도 잘못됐고 나경원 1억 원 피부과 폭로도 허위 사실이 크고 엄청나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이 토론이 되지. 이 폭로는 나쁜 폭로고 이 폭로는 아무 폭로가 없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이지 진 않다. 교수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1억 원이라는 것은 그 동영상 속에서 그 의사분이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들었고요. 아무리 맥락을 뜬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사인에서 취재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1억 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조금 더 나왔듯이 그 옆병원은 뭐라 하면 절반 정도 받는데 그쪽은 훨씬 더 많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 1억 원으로 알려진 것은 사회 통념상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폭로가 정당하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강용석과 거는 차원이 다른 게 아마 이거 법원에 가면 명예훼손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강용석 거는 분명하게 명예훼손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다라는 게 아니라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예, 그 판단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7% 사회자가 잠깐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폭로 주체와 이 폭로 내용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 수용자 입장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디지털 문화에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러니까 우리 고유적인 문화에도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이 누가 어떻더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첫째. 그다음에 특히 남이 뭘 이상한 짓 했다 그러면 그냥 여기저기 가서 그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디지털 문화하고 결합이 되면서요 상당한 우리가 이 증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 정치적으로 특정한 정치 이념이나 가치에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택적 인지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외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이 소통의 장이고 참여를 극대화시켰다라고 하는데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소통은 굉장히 늘어나고 활발한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한 불통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아고라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생각이 같지 않으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전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폭로나 이런 거하고 다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자들이 최선당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임신부, 사회적 약자 이런 것이 딱 결합이 되니까 그냥 그걸 무조건 진실로 믿어버리는 거죠.
진실로 믿어버리니까 그냥 뭐 거기다 비난이 막 쏟아지고 최선당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엄청난 매출의 감소에 시달리게 되고 사회적 비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없더라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또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는 임신부를 마구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하고 신상털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저는 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러한 우리 지금 오늘날 시대의 이 문제점은 과거의 아날로그 때에는 이처럼 빨리 크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는 그것이 매우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고요. 특히 이것이 만약에 정치적인 폭로와 관련이 되면은 아까 나경원 사건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선거 기간이 짧고 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검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아까 진중권 교수께서는 그것이 7%의 그 차이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과 관련해서 폭로의 원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는 좀 억압적 체제, 이것이 소위 말해서 폭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폭로의 파급 효과와 더불어서 또 폭로의 생산 주체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디지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갈등을 부추기기도 하고 확산시킨다라는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제가 계속 예. 디지털 문화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존경하는 김진 의원님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전 정말로 존경합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왜냐면은 많이 하는데 존경하는 뭘 출마할까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렇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얘기가 참 잘 되거든요. 근데 그 보수 언론의 일반적인 특성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분들 만나서도 맨날 얘기하는 그 부분인데, 왜냐하면 디지털 매체에서 그 활자 매체잖아요, 신문은. 그리고 디지털 매체는 이게 낙곰수 같은 건 이게 구술 매체거든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을 할 때는 쉽게 그냥 별 생각 없이 해요. 웃고 떠들고 감정이 섞이고 대화가 되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친교적 기능이 훨씬 더 강하단 말이죠. 지금 활자 매체는 이성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들이 그걸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와 달리 이것들은 뭐랄까 예컨대 우리가 말을 전하다 보면 부풀려지잖아요. 왜? 말을 몇 번 돌다 보면은. 근데 활자는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대로 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디지털 시대에 이런 음모론이라든지 아니면 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옛날 대중들이 문자 문화 이전에 정말 글자를 몰랐던 사람들처럼 이걸 글자 그대로 믿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허경영 씨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젊은이들만 열공하잖아요. 그때 조선일보에서 걱정하는 그 논설을 썼어요. 조선일보에서는 조선일보에서는 걱정을 할지 몰라도 젊은이들은 허경영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압니다. 아는데도 마치 믿어주는 척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놀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검수에서 무슨 음모론을 펴고 막 이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안 믿습니다. 절반 정도가 믿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뭐냐면은 믿어주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치적 동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유리하다는. 그 다음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정말도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낙검수는 거의 전 범국민적 욕을 먹어가면서 싸움을 하고 아마 지금도 말꼬리에 잡으려고 지금 이 방송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역할 누가 해줘야 되느냐? 활자 매체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컨대 선관위에서 났을 때, 테러가 났잖아요. 디도스 테러가 났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보도했는 줄 아십니까? 3명의 진범이 민주당이나 민노당 혹은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범행을 저지르고 공시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야말로 음모론이거든요. 두 번째 중앙일보의 배명석 논설위원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낙검수 음모론이 사실이라니라고 한탄하면서 우리 언론은 뭐 했는가라고 한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우리 언론은 막연히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김 의원님이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뢰도 조사를 보게 되면 낙검수가 40%고 조중동 17%거든요. 사실 활자 매체가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활자 매체가 40%를 갖고 조중동이 40%를 갖고 그다음에 낙검수가 17% 정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언론 책임론 또는 비판론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 매체든 쉽게 얘기하면 신문이든 잡지든 또는 아니면 온라인 매체든 뭐 인터넷이나 SNS나 가릴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확인 노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아까 뭐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건 별개로 하고 예를 들자면 낙검수에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이것은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선관위 내부 소행 가능성을 제기했었잖아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검찰 수사 결과. 자, 그렇다면 그것은 뭐 폭로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잘못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디지털 문화의 특성상 이러이러한 것들이 현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 진중권 문화평론가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디지털 문화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문화를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디지털 제1 선도국입니다. 반도체도 제일 많이 수출하고 스마트 TV를 포함한 그리고 인터넷과 SNS가 가장 활발하게 퍼져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문화적 어떤 그 토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욱 심각하고 광범하게 퍼져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더욱더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디 볼까요? 똑같은 문화 선진국 뭐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그 무책임하게 근거 없이 그 쉽게 폭로를 SNS상에 날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살인하고 책임도 별로 안 지고 이런 문화가 계속 디지털 문화의 특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돼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저는 몇 가지 원인 중에 하나 중에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성숙도가 그 나라는 다른 겁니다. 그 나라는 선진국의 그런 나라들은 한번 자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타인의 인격살인을 하는, 550만 원 냈는데 1억 원 피부과 다녔다고 얘기를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평생 경제적, 형사적 굴레가 돼서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면 그런 폭로를 안 하는 겁니다. 외국은 미국이나 일본은 한 번 그렇게 잘못하면 거짓말쟁이로 찍히면 평생 신용사회에서 본인이 설 자리가 없게 돼요. 우리나라는 이 부분 일단 진 교수님 얘기를 듣고 우리 제가 김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내버려둬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 내버려뒀으니까 제가 2억을 먹고 지금도 싸우고 있겠죠. 지금도 싸우다 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맡겨둘 거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언론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언론은 그럼 보도를 제대로 했느냐? 낙검수 선관위 헛발질했죠. 근데 언론은 여태까지 헛발질한 일 없냐? 일상적으로 하는 게 헛발질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낙검수에서 하는 게 바로 카더라 통신이거든요. 두 번째가 아님 말고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공교롭게도 제가 안티조선 운동하면서 조중동 비판할 때 그들의 논조가 이런 식이다라고 비판했던 그거거든요. 지금 그걸 갖다가 SNS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똑같이.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없느냐? 있습니다. 더 해요, 우리보다. 세상에 9.11 테러가 CIA 소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 미국에서 언론이 살아있거든요. 걸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듣고 재미로 듣고 그다음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한 정보는 언론을 참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뢰도가 조중동 17%, 낙검수 40%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얘기를 쭉 우리 하면서 참 재밌는 지금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제 표현의 자유 억압되고 그래서 뭐 요즘에 쫄지 마 그러는 게 또 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 쪼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폭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지금 난무하잖아요. 이거 쫄면 이거 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됐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것도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선택적 인지의 하나의 이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특정한 가치나 특정의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쪽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중동 아까 영향력 17% 40% 이런 것도요. 낙검수는 40%다. 그럴 수 있어요. 특정 시점에.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진정하게 우리가 조사를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거를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 이제 낙검수라고 하는 것이 확 떴을 때에
그 영향력에 대한 것을 조사해가지고 이걸 들이대면서 이게 정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진 선생 그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선택적 인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폭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운데 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짧게 30초 드리겠습니다. 짧게 반론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김진 의원님의 우려를 예. 제가 사실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활자 매체가 좀 해줘야 되는데 이성을 대면 활자 매체가 못하고 있는 거하고 또 번째는 MBC, KBS 방송입니다. 방송이 지금 장악돼 있거든요. 지금 파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동우 아나운서도 좀 참여하세요. 세 번째가 제일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예. 검찰 선관이 검찰을 발표를 했거든요. 검찰 수사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내가 검찰 발표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대강에서는 옳다고 믿거든요. 그걸 인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검찰 말이죠.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공신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앙시론에서 12월 14일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낙검수를 키운 80%는 검찰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앙일보는 그래도 조금 인용해도 반발이 적어요.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아예 그냥 인용하는 것 자체로 욕먹고 검찰 인용했다는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합리와 비합리, 조리와 부조리 이걸 세우는데 공적 권위라는 게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할 이거 처음 토론 진행을 맡았는데 아주 혹독하게 신고식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 저한테 30초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회가 없나요? 듣고 우리 시민동의 여러분들께서 지금 토론을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문과 아마 충분히 연결되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기회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요. 3초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진중권 문화평론가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중앙조선동화는 몇 프로고 낙검수는 몇 프로. 저는 비교의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비교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중앙조선동화는 말이죠. 역사가 짧게는 60여 년, 길게는 100여 년 동안 이 사회의 중요한 그 중심 언론으로 자리 잡은 언론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MBC처럼 그런 언론입니다. 그런 언론을 여기서 우리 진중권 문화평론가께서 얼마나 많은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중앙조선 동화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낙검수는 이렇게 하고 또 검찰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실수를 한 부분도 있지만 검찰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라고 표현하고는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제가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폭로가 만연돼 있는 사회에서 이 폭로의 내용에 대한 검증 책임이랄까요? 이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저는 우선은 폭로를 하는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수집하는 방법이 정당해야 됩니다. 강용석 의원처럼 남의 소중한 MRA 자료를 빼내서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본인 허락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확실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결과가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됩니다. 저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사실은 본인이 입장을 해야 됩니다. 폭로하는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때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나나 내 가족이 폭로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시사인 기자나 낙검수의 사인이나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의 엄마, 언니가 나경원 의원이었다면 그렇게 폭로했겠습니까? 나 묻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의 엄마나 누나가 나경원 의원이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과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그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닌데 그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그 피해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 미네르바 사건 한번 보세요. 그 미네르바 사건 때문에 거기도 이제 똑같은 케이스죠. 전문가인 김태동 교수가 거기에다가 미네르바의 전문성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출렁거렸고 외환 환율이 그냥 널뛰듯이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누가 보상을 합니까?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 파장이 대단히 큰 거기 때문에 이 저는 검증의 책임은 결국 이
그 폭로가 본인과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손실, 져야 된다. 예, 또 저는 손실 보상, 어떤 사회적 형태로 비용 해야 문제도 된다고 좀 생각을 발생. 해요. 인터넷에 사실입니다. 내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해가지고 주가가 출렁이는 부분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BBK 문제는 상당 부분 저도 정봉주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근데 정봉주 의원은 이미 1년 징역형을 받고 형을 살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봐둘 것 본인은 억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낙검수에서 나오는 것은 그걸 폭로하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폭로하다가 1년 징역형을 받은 어떤 나름대로는 주관적으로 억울한 사람의 항변 정도로 그냥 주관적 입장 사건에 대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진희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직자 검증은 가족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그렇죠? 잔혹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곽감 때도 곽교육감 사건 때도 제가 그 욕을 먹으면서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편을 떠나서 내 편 받듯이 내 가족 받듯이 봐줄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뭐 내가 오히려 그 사건에서 문제돼야 될 것은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피부샵 좀 다닌 게. 여자가 피부샵 좀 다니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고 그 정도 예. 벌면 그 정도 가가지고 피부샵 받을 수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게 왜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는지 지금 저는 오히려 그걸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혹 제기를 하는데 그 사진을 그 사진 구하는 건 불법이니까 잘못된 거죠. 그 MRI 사진 같은 거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상태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 계산을 뛰어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세브란스의 전문 의사가 이 MRI 사진은 40대 초반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적인 소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강용석 의원들이 의원의 의혹 제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명이 났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왜 빨리 그러면 내가 재검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다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가는 의혹 제기가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이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 또 나경원 의원의 1억 원 피부샵 같은 경우에도 기사지요. 그런데 기사에서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런 적이 있다. 그러면 이 기사에서 취재를 했다고 한다면 그 취재의 전후에 모든 녹음한 것 혹은 녹화한 것을 그대로 다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이걸 편집해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건 의혹 제기입니다. 폭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의혹 제기로서 그만한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강용석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초기부터 개입했습니다. 예. 그분이 저한테 의견을 물었고 제가 답하기에는 당신이 제기하는 의혹은 합리적 의혹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너무나 없다. 그리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가다가 당하신다. 근데 결국은 당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합리적 의혹과 음모론을 구별하는 기준은 제 기준은 그거예요. 아마 타당할 겁니다. 그 사람의 의혹이 맞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가졌던 의혹의 근거라는 게 없어요. 박주신 씨가 4급 받아왔고 그냥 멀쩡하게 돌아다닌다 정도거든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음모를 모으는 걸 보면 네티즌들의 제보를 모아요. 그러니까 민중 창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뭐 하냐면 파파라치 영상 공모를 해요. 현상금을 내걸고. 그래서 파파라치 영상 내걸었는데 계단 내려가는 영상이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4급 받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4급 받고 말이죠. 동절기 혹한훈련까지 마치고 돌아온 애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 지금 증거라고 제시라고. 근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박주신 씨 이미 선거 하던 시절에 병역비리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온갖 사회적 감시망이 지금 거기에 쏠려 있는데 그런 사람이 감히 병역비리를 저질 수가 있겠는가. 설사 본인은 그런다 하더라도 누가 그걸 물겠어요.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다음에 그런 게 MRI 사진을 구했는데 불법적인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 부분은 아까 홍 교수님께서 이런 것이 과연 불법적인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무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처음에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을 움직여서 재검사를 받게 해야 되는데 병무청을 움직일 만한 그 객관적 근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합리적인 의혹 제기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전형적인
전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 의원님 예, 우선 발언 좀 듣겠습니다. 제가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한다면 MRI 필름을 불법적으로 구한 것이라든가 또는 동영상을 공모를 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공개한 것 등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 폭로의 내용이 만약에 설사 박원순 시장 아들이 병역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말이죠.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 가치보다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는 가치가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법에서 아주 잘못됐다는 점을 제가 동의하면서 같이 지적을 하고 다만 강용석 의원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공익적인 목적은 없고 순전히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제 말 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정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강효석 의원의 그런 것을 동기 부분에 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이 본인이 물론 방법도 잘못되고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해두고 싶고 저는 말이죠 강용석 의원의 그 폭로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이 나쁜 폭로가 어느 폭로가 더 나쁜 폭로냐의 중요한 기준은 그 피해의 정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느냐 어느 정도는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쁜 결과를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폭로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그 폭로로 인한 사회적 파장 결과 쪽으로 좀 맞춰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그렇죠. 거죠? 예. 예. 이거 얘만 딱 두 개 들고 제가 하시죠. 그 말씀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장 최근에 수년 동안에 가장 나쁜 폭로는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엽 씨가 한 이회창 씨 아들 병역 비리 조작 허위 폭로입니다. 그것은 일단은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커다란 국면에서 수십만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해서 그것은 아마 우리가 수량적으로 계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그리고 본인이 징역형을 나중에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제가 봤을 때 기준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혹 제기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민주주의 잠깐 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정치 과정에서 이런 의혹 제기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폭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점출돼 있지요. 그래서 저는 폭로가 반드시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이분법적 논리는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다른 효과를 우리 역사 발전이나 사회에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폭로에는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정말로 공익적인 폭로, 예컨대 그 김영철 변호사의 삼성 엑스파일 폭로 같은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공익성과 그 다음에 그 정치적 이해관계가 함께 걸려 있는 폭로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하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패 폭로 같은 경우 그래 공익적으로 그들이 그걸 통해서 사적인 뭐 정치적 이해를 취한다 하더라도 공익에 도움된다라면 찬성하는 편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큰 문제인데 이번에 그 강용석 씨 폭로 같은 예. 경우 공익을 가장했을 뿐 공익성은 없는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해만을 위한 폭로가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김진우 의원님께 좀 제가 시비를 좀 걸겠는데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시대 때는 뭐 좋은 폭로만 있었고 디지털 시대는 나쁜 폭로만 있었다라는 것은 그 디지털에 대한 어떤 편견을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날로그 시대 때 그때 좋은 폭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나쁜 폭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권이 많이 폭로를 했어요. 간첩단 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나중에 다 호의로 보도된 게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시대에도 좋은 폭로들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삼성 엑스파일 폭로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그분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문옥 감사원 비리 폭로라든지 이런 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이때는 뭐 좋은 폭로, 이때는 좀 나쁜 폭로는 아닌 것 같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폭로 문제를 볼 때는 적어도 두 번째까지는 괜찮습니다. 공익성에 입각한 폭로, 그 다음에 사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공익에 부합하는 폭로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는 좀 배제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세 번째 폭로는 어느 시대나 다 있었다고 봅니다. 예, 제가 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한 건 아니고요. 그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오히려 이런 그 인터넷 문화라든가 또는 디지털 문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SNS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대형 폭로들은 특정한 하나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형태냐면 처음에 폭로가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 원시적이고 거친 방법으로 폭로가 되지만 그 폭로를 여러 가지 신문 보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토론, 수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어떤 그 여과 과정을 거쳐서 폭로의 진실 여부에 관한 정체가 시간을 가지고 드러나거든요. 아까 제가 4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4가지 사례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긍정적인 형태로 자리 잡아서 역사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 이런 측면을 제가 강조드린 거고. 그런데 최근에는 과거와는 이 폭로의 방법에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가장 최근에 예를 들자면 그 최선당 사건을 들 수 있어요. 예. 일방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임신부가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인터넷에서 올리고 그것을 소위 얘기하는 트윗에 리트위트 해달라고 해서 급속하게 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냐 여부에 관한 논의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퍼져서 최선당 그 가맹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죄 없는 종업원이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고 말이죠. 아무런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제가 최선당 것을 하나의 그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또 뭐 선관위 디도스 관련 폭로라든가 또는 뭐 강용석 박원순 시장 아들 폭로도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폭로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의 성장기를 거쳐서 나름대로 진실 여부에 관한 일단 성인 단계로 성숙하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요즘 폭로는 중간 과정을 다 생략돼 버리고 일단 확 퍼져버려요. 확 퍼져버리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그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차이점을 제가 강조해드립니다. 우선 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강용석 의원의 의혹 제기 저는 이걸 폭로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폭로와 의혹 제기라는 것은 다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의혹 제기가 합리적 보통 사람들의 일반 상식으로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정당하고 합당한 이 의혹 제기라고 봅니다. 우선 강용석 의원의 동기에 대해서 김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동기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정치적 곤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거는 저는 뭐 제가 짐작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후보 시절에 박원순 시장의 병역에 대한 의혹이 있었어요. 친양자인데 양손자죠. 양손자 문제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쪼개기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는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하튼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강용석 의원이 뭐 안면 바꾸지 않을 뿐이라는 거 알지만 혹시나 해서 저도 보험 하나 들어놨습니다. 이동석이 교육 장면에다 브로그로 반장님하고 통화한 것까지 잘 좀 처리해요. 이거 잘못되면 우리 다 죽는 거니까. 오늘 100분 토론의 주제는 폭로입니다. 90년대 말 모 일간지 기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폭로로 시작해서 폭로로 저문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이 표현은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올 한해에는 총선과 대선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다양한 종류 또 수위가 높은 폭로가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 폭로의 현실 진단이랄까요? 저는 폭로 문화를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좋은 폭로, 또 다른 것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쁜 폭로. 재미있는 것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지난 1980년대 이후에 주로 권위주의 시절에 있었던 대형 폭로들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건전한 방법을 통해서 폭로가 이루어짐으로써 역사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저는 이것을 아날로그 폭로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이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폭로들은 오히려 대부분 근거 없는 사실에 기인하고 또 방법도 건전하지 못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역사에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파장을 미치는 그런 폭로들. 저는 이런 폭로들을
나쁜 폭로, 디지털 폭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그 자막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폭로의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감춰져 있는 사실들을 드러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흔히 나쁜 일이나 혹은 음모 같은 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폭로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폭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우리 사회가 그 모든 것이 투명한 사회라는 건 100% 투명한 사회는 없지 않습니까? 예. 특히 권력 관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감춰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는 또는 그 특정한 시기에 이것이 차후에 내부 고발이나 기타 이런 현상으로 해서 나타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걸 폭로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폭로, 사전적 의미의 폭로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의혹제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 수준